자, 21번 문제가 제일 어렵죠? 나랑은 비문학 중심으로 볼 거야. 독서 중심으로 나랑 같이 볼 거예요. 왜냐면은 21번 이후부터 문제가 독서가 어렵지 문학은 크게 어렵지가 않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랑은 독서를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얘들아, 우리 독서라 함은 비문학이잖아, 그지? 요즘에는 독서라 하지 쌤 때는 비문학이었단다. 아, 네, 그렇다고요. 자, 어쨌거나 독서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출현을 해요. 뭐 인문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술 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회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과학, 기술, 그리고 얘네들이 짬뽕된 융합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해. 굉장히 다양해. 자, 여기서 인문이 뭐냐는 거야. 인문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어떤 철학적 사상 있죠. 뭐 철학가가 나온다든지 철학적 사상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이 다 인문 지문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문제 풀 때 종차별주의 문제 풀었었지. 그지? 종차별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인문 지문이에요. 예술 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음악, 미술, 건축. 얘들아, 건축도 예술로 들어갈 수 있어. 얘네들이 주로 예술 지문인 거고, 사회 지문에서는 법, 경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과학이란 기술은 뻔하죠, 그죠? 과학 지문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게 이거 뭐지? PCR? 코로나 검사하는 거 PCR이라고 하니? 그거 나왔었어. 그런 것들이 과학 지문이야. 자, 그리고 기술 지문 어떤 기계가 작동하는 거, 요런 게 나옵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5가지 영역이 짬뽕된 거, 얘네들은 우리 융합 지문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지문 주제가 있어. 그게 뭘까? 모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특정한 정답을 상정하고 낸 문제예요. 모든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뭘까? 이과는요, 과학이 나오잖아. 신이 나. 너무 즐거워. 행복해. 왠 줄 알아? 배웠거든. 내가 배운 내용이 나와. 그리고 이과들은요, 그 과학에 미쳐있는 애들이 많아요. 아마 니들도 알 거예요.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과학 지문 나오면 신이 나기 시작을 해. 그리고 문과 애들은요, 철학 지문 나오잖아? 그럼 마음이 안정이 찾아와. 배웠거든. 배웠거든. 내가 배운 게 나오거든. 그래서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 근데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모두 다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지문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경제 지문입니다. 경제 지문은 모두에게 어려워요. 왜? 일단은 용어를 못 알아먹겠어. 아니, 우리가 그래도 수요가 뭔지는 알고요. 공급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잖아?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축통화정책이란, 케인즈주의란, 그리고 뭐 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뭐 변동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고정환율이 어떻게 변하고 난리가 납니다. 용어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용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려워. 그리고 경제 지문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요, 그래프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프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거야. 여기서도 그래프가 왔다 갔다 했잖아. 몇 번에서? 25번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했죠. 이 그래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지문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돈을 잘 몰라요. 경제를 잘 몰라, 우리는. 아직 경제를 이해하기에는 어려. 경제를 잘 모른단 말이야.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경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제 지문에서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보량이 너무 넘쳐. 너무 심각하게 많아. 정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경제 지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야. 메모하세요. 메모하셔야지. 혹시 눈으로만 읽었어요, 손? 이해했어? 오, 이건 천재야. 자,
얘들아, 나한테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웬만한 정보들은요, 메모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는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평소에도 지문 옆에다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특히 정보량이 많을 때에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너네들이 정보를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쨌거나 이 지문이 가장 어려웠었기 때문에 얘는 좀 나랑 같이 보자. 야, 이씨, 칠판이 너무 위에 있다, 씨. 나의 최선이야. 이해해. 나의 최선이야. 자, 서로 다른 화폐들이 교환되는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하는데,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와 외화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뭐 계속 얘기를 해. 다 읽진 않을 거야, 나랑. 자, 어쨌거나 첫 번째 단락은요, 보통 무엇을 제시하는 단락이냐면 화재를 제시하는 단락이야. 나는 지금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화재를 제시하는 단락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서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줄 거야.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해줄 거야. 왜? 글을 열 때 너네들이 요 정도의 정보를 알아야 그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글을 열 때 그걸 먼저 알려줘야겠죠. 그게 순서 아니야? 그치? 너네 글 쓸 때 그렇게 하잖아. 먼저 이것이란 하면서 시작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먼저 개념을 알려줘야 돼. 개념을 알려주고 글을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고정환율 제도, 변동환율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뭐에 대해 얘기하니? 외화의 수요란, 찾았어요? 밑줄 치세요. 외화의 수요란 국내에서 외국의 상품이나 자산을 사고자 하는 거래. 자, 그럼 생각해야지. 얘들아, 생각해봐. 돈이 어떻게 흘러갈까? 외화의 수요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갈까? 돈이 어떻게 흘러가? 수요라고 하는 건 국내에서 외국 상품이나 자산을 살 거야. 샀어.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 외국으로 흘러가겠죠. 맞아요. 자, 그럼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게 외화 수요네. 그죠?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해 정의합니다. 밑줄 쳐야지. 외화의 공급이란 외국에서 국내의 상품이나 자산을 사는 거래. 외국에서 국내의 것을 사니까 돈의 흐름이 반대로 흘러가겠죠. 이게 공급이야. 내가 이거를 굳이 메모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 몇 번 문제였어, 얘들아? 24번 문제였어. 24번 문제에서요,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을 이해해야지 얘를 환율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였어요. 됐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자.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 환율 상승의 원인을 얘기해요. 자, 환율이 상승할 거야. 왜? 뭐 때문에? 외화의 수요가 어떻게 된대? 외화의 수요 증가와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죠. 그럼 반대로 환율이 감소하는 원인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늘었기 때문에 환율이 낮아지는 거겠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대?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의미한대요. 근데 반대로 외화의 환율이래. 환율이 낮아지면 자국 화폐의 가치가 높아짐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가봐. 자, 그런데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환율의 상승과 하락은 외화 수요의 공급과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외국 상품의 가격은 종전보다 비싸진대. 종전이 뭐야, 얘들아?
원래, 기존. 이게 종전이야. 원래의 것보다 비싸진다는 거야. 자, 봐봐.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댔어? 외국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된대, 얘들아? 역시 침묵이군요, 다들. 외국 상품의 가격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외국 상품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 반대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어디야? 자, 예를 들어 1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100달러짜리 미국산 카메라를 사기 위해 국내 소비자는 10만 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환율이 1,100원으로 상승하면 11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 이해 안 된 사람? 이거는 이해되지 않니? 이것까진 괜찮아. 여기까진 괜찮아. 자, 이렇게 환율의 상승으로 외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외화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메모 다 했어. 메모 끝냈어. 메모 끝냈어. 자, 그래서 외화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을 그릴 거래. 우하향 곡선을 그릴 거래. 왜? 오른쪽으로 낮아질 거야. 우하향 곡선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단락.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 환율이 상승하면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외국 상품의 가격은 비싸지지만 밑줄 치자. 외국 소비자가 치러야 하는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은 싸진대. 없네요, 지우개가. 세 번째 단락처럼 똑같이 환율이 올랐을 때야. 그죠? 환율이 올랐을 때 외국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자국,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환율의 상승은 외화의 공급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요.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 나옵니다. 찾았어요? 예를 들어야다 박스 쳐봐. 예를 주는 이유는요. 너네 이해 잘 하라고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문이 나오면 뭐 해야 돼? 예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예문이 나왔다는 거는 너네 잘 이해하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문을 이해해야 돼. 봐봐. 30만 원짜리 우리나라 TV는 1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300달러이지만 1달러 환율이 1,200원으로 상승하면 250달러가 된대요. 왜? 왜 1,200원이 되면은 250달러야? 왜? 왠지 알아야지. 너네 이제 학년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숫자로 문제에서 장난친다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어렵게 막 꼬아 계산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 그러지는 않아, 그들도. 그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지 그렇게까지는 안 내. 그래도 적어도 얘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는 알아야지. 왜 그럴까? 왜? 얘들아, 1,200원으로 30만 원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해? 몇 개가 필요해? 1,200원으로 30만 원 만들려면 1,200원이 몇 개 필요해? 1,200원으로 3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1,200원이 몇 개가 필요할까? 나눠야지. 30만 원 나누기 1,200원 해야지. 몇 개 필요할까? 250. 그렇지. 250개 필요하죠. 그래서 250달러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예문에 대한 해석을 해야 돼. 예문을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너네가 그 글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뜻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뭐 이처럼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싸지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외화의 국내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즉, 환율의 상승은 외화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뭐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결국 외화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는 거야. 우상향. 그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인 거야. 자, 마지막 단락 가보자. 마지막 5번째 단락이에요.
자, 위 그래프의 외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환율 이외에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외화의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중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이 물가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대? 자, 국내의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수출품은 비싸게 수출되고 수입품은 싸게 수입되어 수출품의 수요. 자, 수출품의 수요는 어떻게 된대요? 감소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입품의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지문에서 얘기했어, 얘들아. 자, 따라서 외화의 공급은 감소할 거야. 그래서 외화의 공급은 감소할 거래요. 오케이? 자,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여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래. 너네한테 왼쪽은 여기지?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래. 그죠? 자, 그 다음에 외화의 수요는 증가할 거야. 외화의 수요는 증가하여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래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환율이 결국 상승할 거래. 환율이 결국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라고 얘기하죠. 반대로에 박스 치세요. 지금부터 반대로 이야기할 거야. 그럼 화살표의 방향 다 어떻게 하면 돼? 반대로만 가면 되겠죠. 그죠? 반대로만 화살표 치면 돼요. 다. 그지 않아? 그럼 반대로 이후부터 읽을 필요 있어 없어? 굳이 없죠? 그치? 이미 앞부분에서 모든 정보 뽑아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이후부터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불필요한 내용은 스킵해도 되는데 아직은 불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선별하는 게 없어, 우리는. 그래서 일단은 꼼꼼하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꼼꼼하게 읽으세요. 알겠죠? 자, 21번이랑 22번은 제낄 거야. 안 볼 거야. 안 봐. 해설지 마, 이거는. 나랑 안 할 거예요. 자, 23번 봐봐. A를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얘들아, 이거 답 몇 번이었어? 그렇지, 5번이었죠. 자, 5번이 왜 답인지 봐보자. 왜 적절하지 않은지 보자. 1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했대. 환율이 올라갔지? 환율이 올라간 케이스 다 찾으세요. 환율이 올라간 케이스. 자, 환율이 올라간 케이스에 다 체크했어. 자, 상승하면 미국 소비자는 30만 원짜리 우리나라 TV를 구입할 때죠. 끊어봐. 미국 소비자가 우리나라 걸 사야 돼. 미국 소비자가 우리나라 걸 산대요. 그러면은 공급일까 수요일까? 미국이 우리 걸 살 거야. 그죠? 돈이 어떻게 흘러가니? 요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수요겠죠. 그죠? 그러면 가봐. 자, 환율이 올라갔어. 환율이 올라갔어. 미국 인간이 우리 거 사야 돼. 수요야. 수요라고? 미국이 우리나라 거. 잠깐, 나도 헷갈린다 이제. 미국 인간이 우리 거를 사잖아. 그럼 수요가 맞지. 바보네. 미안해 얘들아. I'm so sorry. 자, 어쨌거나 환율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환율이 올라갔어.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지? 환율의 원인을 보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번째랑 네 번째 단락이 중요했던 거야. 그지 않아? 환율이 오르면 외국 상품의 가격은 높아지고 자국의 상품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죠. 맞아요. 올라갔어. 그럼 우리나라 상품 어떻게 돼?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상품 어떻게 돼? 싸지겠죠. 그러면은 100달러를 더 지불하는 거야? 덜 지불하는 거겠지, 오히려 덜 지불하는 걸 거야. 됐어요? 이해됐니? 찾아가셔야 돼. 이거 메모하지 않으면 너네 보기 힘들어. 내가 메모하라고 했던 이유는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응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메모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이야 지문의 길이가 그래도 짧아. 얘들아 이 정도면 짧은 길이에요. 고3 되잖아? 이제 이거 한 바닥을 가득 채울 거야. 한 바닥을 가득 채워서 여기까지 갈 거야. 이렇게 긴 지문 읽을 때 그냥 눈으로만 읽겠냐고. 그러면 정보가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메모를 하든 표시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은 없어. 너네들 머릿속에 박혀야 돼, 정보들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4번. 자, 가국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동그라미 가는 환율이 상승했대. 동그라미 나는요, 환율이 하락하는 거래. 제시된 내용 외에는 다른 직간접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봐봐. 선지에 나와 있는 거는 환율을 상승시키고 감소시키는 원인들이겠죠. 그러면 몇 번째 단락 보면 돼? 두 번째 단락 보면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외화의 수요와 곡선에 대한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어요. 그죠? 돈의 흐름을 잘 봐야 돼. 1번 선지 봐봐. 가국은 최근에 관광지를 개발하여 나국에서 오는 관광객 규모가 급증했대. 나국에서 오는 관광객에다 밑줄 쳐보자. 나국에서 온대요. 나국에서 올 거야. 나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쓸 거야. 그럼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니?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 쓸 거야. 그럼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겠죠. 외국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로 흘러오는 거잖아. 외화의 공급이 증가한 거겠지. 얘들아, 외화의 공급 증가는요, 환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가의 사례가 될 수 없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1번 틀렸지. 그 다음에 2번 가봐. 가국에서 나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해외 유학생이 감소했대. 그래서 밑줄 치자. 나국에 대한 송금액이 감소했대. 나국으로 보내는 돈이 감소했대. 뭐가 감소한 거야? 나국으로 보내는 돈이 감소한 거죠. 외화 수요가 감소한 거지. 자, 외화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가의 예가 될 수 없네요.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문제 풀 때에는 외화 수요와 외화 공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어. 오케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첫 번째 단락에서부터 굳이 메모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냥 눈으로 보거나 대충 밑줄만 치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근데 아까도 그래. 내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진짜 정보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럼 정보가 안 들어와, 얘들아. 그러니까 좀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내 경험담이어서 그래, 얘들아. 나도 니네 나이 때 문제 풀 때 이러고 풀었어. 밑줄 신나게 치고요. 그러고 풀었어요. 이거 다 틀렸어요. 신나게 틀렸어요. 비문학에서. 처음에는 괜찮았어. 한 3월, 4월은 괜찮았어. 난 그래서 내가 국어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더니 이제 한 6월부터 9월 무너지더라고, 이게. 그냥 눈으로 대충 읽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이게 무너져, 어느 순간. 그리고 나서 내가 고등학교 1월 겨울방학 때 습관을 들인 거였거든? 한 2달 정도 메모하는 습관 들이니까 그 다음부터 성적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굳이 강조를 하는 거야. 메모하는 습관 들이라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언젠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전에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쌤이랑은 요거 2개까지만 보자. 자, 그리고 정답 이거 몇 번이었어? 24번에. 4번이었죠. 가국 드라마가 나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 노출된 가전제품이 나국에 대량으로 수출되었대. 밑줄 쳐야지. 나국에 대량으로 수출. 그럼 돈이 어떻게 흘러가? 돈이. 국외에서 국내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 거지.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겠네. 이해돼?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잘 보셔야 하는 문제였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가 막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다행히 보기에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됐대? 보기에서 말하면. 물가가, 그냥 여기 있는 걸로 하자. 자, 물가가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물가가 상승을 해서요.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야.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결국 환율도 같이 오르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1번에서 말하는 거 봐봐. 외화의 수요 곡선이 기역 다시에서 기역으로 이동했대. 반대로 이동한 거죠. 수요 곡선이 반대로 이동했어. 반대로 이동했다는 건 결국 뭐야?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죠. 수요가 감소했다는 거는 결국 물가가 떨어졌다는 거겠지. 물가가 떨어지고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돼? 환율도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겠지. 이해돼? 이거 하나만 그려놓고 있으면 문제 바로 풀렸어. 이거 하나 안 그려서 우리가 고민했을 거야. 이거 하나 안 써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속 메모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알겠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다. 너네를 집에 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얘들아. 자, 그래서 나랑 보는 거는 여기까지 볼 거고요. 얘들아, 26번 문제를 틀렸으면 살짝쿵 반성하세요. 이거는 글을 많이 읽지 않아서 그래. 얘들아, 글 많이 읽으세요, 제발. 휴대폰에 있는 글 말고. 휴대폰에 있는 글 말고 종이에 있는 글, 종이글, 지면에 있는 글 많이 봐. 글 읽으면서요, 제발 문맥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세요. 문맥. 문장의 흐름에 따라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요구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글을 읽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이거는 평소 생활 습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소설 건너뛰고. 얘들아, 종차별주의 어려웠니? 어떡해. 아까 그래서 계속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괜찮아. 나가시는 길에 모의고사 봉투 하나 받아가세요. 거기 수학이랑 영어 있으니까. 얼른. 야, 고생했어요. 네네. 자기도 네네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저걸 말하고 싶었을까, 뒤에서. 자, 얘들아, 종차별주의 문제 어려웠어? 어렵지는 않았죠. 근데 있잖아, 나는 솔직히 얘가 제일 어려웠어. 그치? 나머지는 그래도 읽으면 풀려. 읽으면 해. 괜찮아. 읽으면 해. 얘 빼고는 다 읽으면 해. 얘 빼면 다 읽으면 풀거든?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보진 않을 거야. 근데 내가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이걸 보자고 하는 거거든?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면은 지우지 않고 그냥 쓸게요. 독서에서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는 거야. 얘들아, 독서에서의 보기 문제는요, 너네 어려우라고 내는 문제예요. 너네 어렵게 느끼라고. 난이도를 업시키기 위해서 내는 게 보기 문제야. 자, 왜 그러냐면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보기에 적용시키는 게 대부분이거든? 보기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도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되고 보기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기 나오면은 그냥 읽지 말고요. 독서 지문 읽듯이 분석하세요. 분석하고 해석하세요, 얘들아. 여기서는 그래도 보기가 어렵진 않았어. 종차별주의 지문에서는 보기가 어렵진 않았어. 그냥 보기의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되는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거야. 이해돼? 그게 먼저 선행돼야지 보기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다행히도 35번이나 36번에 있는 문제는요. 그냥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그냥 이 말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근데 요 얘기는 좀 추가적으로 하자. 종차별주의 내가 아까 어떤 영역의 문제라고 얘기했었지? 인문이었죠. 인문에서 잘 나오는 거 뭐라고? 사상이나 철학가가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 명이 나와, 문제는.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 명이 나와. 몇 명 나왔니? 사상만 관련해서 무려 6개가 나왔어요. 사람만 4명인가 3명 나왔고요. 4명 나오지 않았니, 사람만? 사람만 4명이 등장했고요. 사상은 6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너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은 야, 요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파악해야지.
그지 않아? 이거는 그래도 단락마다 사람이 나눠졌어. 단락마다 사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았어.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섞일 거야.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 이해돼요? 이것도 역시나 정보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메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어쨌거나 철학 지문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파악하도록 합시다. 아마 얘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서 49번, 42번. 나는 사실 과학 지문도 좀 싫어. 나만 싫어? 난 요런 지문 나올 때 좀 싫어. 이거 지문 보고 신났던 사람. 아, 즐거웠니? 확신의 이과구나. 나 확신의 문과야. 난 누가 봐도 문과야. 난 이런 지문 나오면 괴로워. 난 종차별주의가 나. 나는 괴로웠어. 힘들었어. 원래 그래. 원래 문과는 과학 지문 싫어하고요. 이과는 문과 지문 싫어해요. 원래 그래요. 그거는. 종차별주의 싫었어요? 좋았어요? 그죠? 이렇다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풀 수는 있었죠? 그럼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과학 지문이 나왔어. 여기서도 보기를 얘기해요. 그죠? 보기 문제가 무려 2개가 나왔어. 자, 근데 보기를 그냥 읽으면 안 돼. 내가 뭐 하라고 했어? 분석하고 해석하라고 얘기했죠. 40번 문제 보기 봐봐. 40번 문제. A는요, 작은 목소리로 대화할 때야. 그죠? A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할 때야. 데시벨이 얼마래, A는? 50데시벨이었죠. 그죠? B는 몇이었어? 그렇지. 60데시벨이었어. 50에서 60만큼 얼만큼 뛰었니? 10만큼 뛰었죠. 근데 이게 10만큼 뛰었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10데시벨만큼 높아졌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10배 증가했다는 거지. 어떻게 알았어? 나와 있었지. 어디 나와 있었어? 문단에 나와 있었죠. 자, 구체적으로 두 번째 문단 가장 끝에 위치했어요. 두 번째 문단 가장 끝에 딱 하나 나옵니다. 10데시벨마다 10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A가 B보다 10배 작다는 거야?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죠? A가 B보다 10배 작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B가 A보다 10배 큰 소리라는 거지. 이거 이해하셔야지. 얘를 분석하라는 거야. 단순히 10데시벨 올라갔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 의미하는 바를 너네가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5번이 정답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5번 왜 틀렸어? A가 발생할 때보다 3배의 진폭으로 발생한 소리래. 얘들아, 3배의 진폭으로 발생한다고 얘기했어. 그럼 절대적인 소리의 크기는 몇 배 커지는 걸까? 아, 몇 배 커지는 거야? 지문에 근거 있는데 진폭이 3배 늘어났어. 진폭이 3배 늘어났어. 그럼 소리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돼? 자, 두 번째 단락, 둘, 넷, 5번째 줄에서 얘기하죠. 발생하는 소리의 크기는 진폭의 제곱과 비례한데 3배 커졌지. 진폭이 3배 커졌으니까 3의 제곱만큼 커지겠죠. 그럼 소리의 크기가 9배 커졌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소리의 크기가 9배 커졌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람들도 9배 커진 만큼 들을까? 아니야. 그건 상대적인 크기잖아. 지문에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실제 발생한 소리의 절대적인 크기가 사람에게 그대로 인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소리를 10배로 크게 하면 사람은 이를 기존의 소리에 비해 10배가 아니라 약 2배 정도 큰 소리로 인지한대. 소리의 크기가 9배 증가했잖아. 그럼 사람은 9배 증가한 만큼 들으는 게 아니라 2배만큼 증가했다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A에서 고작 2배 커진 것 뿐이야.
A에서 고작 2배 커진 것 뿐이에요. 이게 B보다 클 수 있어요? 아니죠. B는 10배 큰 소리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전히 B의 데시벨이 더 클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보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보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돼. 그랬던 문제가 41번에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 41번에서 이 효주의 상황과 용우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그게 바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야. 걔가 머릿속에 그려져야지만 이 지문이 이해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기를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보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어보세요. 알겠죠? 정말 나에겐 얼마의 시간이 남지 아니하였어. 자, 그래서 독서는 이 정도로만 해설을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하고 싶어, 나도. 다 하고 싶어. 그럼 너네 오늘 집에 못 가. 하루 종일 못 가. 나랑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독서 해설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문학을 하긴 할 거야. 문학이 있긴 했잖아? 그지 얘들아? 문학이 있긴 했어. 그래서 문학 얘기를 좀 하자.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 그래도 문학은 좀 낫지 않았니? 나름 흥미진진한 문학들도 있지 않았니? 소대성전 얼마나 흥미진진해. 아, 나만 그랬어? 미안해. 그러면 사과할게. 나는 문학에서 딱 한 개만 얘기하고 싶어. 문학에서 한 개만 얘기하고 싶어. 아니, 나 한 개라고 못 박으면 안 돼. 2개만 얘기하자. 말 바꿔서 미안. 2개만 얘기할게. 문학에서 2개만 얘기할게, 얘들아. 자, 첫 번째는 이거야. 자, 문학에서의 보기입니다. 아까 독서에서의 보기는 뭐였어? 적용하는 문제였죠. 근데 문학에서의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절하면 돼. 땡큐야. 땡큐 베리 머치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문학에서의 보기는요, 작품을 설명하는 보기가 많거든?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보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읽고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거야. 보기에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개의 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작품 읽을 때 뎁다 지문부터 읽지 마. 아직 우리들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감상하지 못했어. 고3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지 않아? 고3 애들 얼마나 많이 보는데 문학작품을.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잘 모르는 작품이 많아요. 그래서 너네가 먼저 스스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요, 문학 문제에 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 보기가 있으면은 보기를 먼저 읽고 보기대로 문학작품 감상해. 알겠지? 그게 가장 안전해. 내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고 출제위원들이 요구하는 사고대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기를 먼저 읽고 문학작품 감상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문학에서 해주고 싶은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상황과 심리를 중심으로 보세요. 특히 시 볼 때. 얘들아, 시에는 말하는 사람 등장하지. 그걸 우리 화자라고 얘기하잖아. 화자가 여기 지금 마지막 지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누군가를 관찰하면서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어. 아니면 화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정서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특정한 상황이 있을 거야.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이걸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문학에서. 소설도 마찬가지야. 소설에는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올 거예요.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 이해돼요? 그냥 무조건 읽으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갖고 문학작품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너네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학작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 그래서 문학작품은 나랑 안 볼 거고요.
궁금한 게 있는 친구들은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